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동해상으로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함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동해상으로 다시 회항해 오늘 한미일 연합훈련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발로 추정됩니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뉴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이사국들의 규탄 발언이 이어졌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부정적이어서 결론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비오펙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다음 달부터 원유 생산을 하루 200만 배럴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감산 합의에 강하게 비판하며 전략 비축유 1,000만 배럴을 추가 방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가 법률과 절차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감사원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나눈 문자 메시지가 포착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감사의 독립성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이준석 전 대표와 권성동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사합니다. 이 전 대표는 불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내에선 탈당 요구 등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보다 낮은 20도 안팎에 머물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쌀쌀하겠습니다.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한반도 안보 상황부터 살펴보면서 오늘 뉴스 문을 열겠습니다. 북한이 조금 전 동해상으로 재원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또 쐈습니다. 최근 12일 사이 6번째 미사일 도발입니다. 이번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동해로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한 반발로 보이는데요.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규현 기자, 북한의 미사일 도발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그제 북한은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화성 12형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동쪽으로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인 오늘 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오늘 새벽 6시 6분에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발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도 오전 6시 11분에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이미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한반도 수역에 다시 출동하는 데 대한 반발로 해석됩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마치고 한국 해역을 떠났던 로널드 레이건호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다시 동해 공해상으로 출동해 한미일 연합훈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북한 외무성은 이에 대해 미국이 한반도 수역에 항공모함 타격 집단을 다시 끌어들여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고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오늘 발사한 미사일을 포함해 최근 12일 사이 6회째 미사일을 발사해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쐈는데요.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만 22차례, 순항미사일은 2차례 발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보면 이번이 10번째입니다. 군 당국은 사거리, 고도, 속도 등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그 시간에 미국 뉴욕에선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해 당사국으로 참석해 안보리가 침묵해서 북한이 도발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중락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유엔 안보리 회의가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네, 북한이 조금 전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 미국 CNN 등 언론을 통해서도 현재 긴급 보도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간에 바로 유엔 안보리 총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오후 3시, 우리 시각으로는 새벽 4시부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 때문에 열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도중에 북한이 그야말로 또다시 도발을 한 겁니다. 북한이 현재 열리고 있는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겨냥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북한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황중국 주유엔 한국대사 안보리 회의에 이해 당사국으로 참석해 안보리 역할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황 대사는 안보리의 침묵에 대해
북한은 미사일로 답했다면서 안보리의 책임을 지적하고 규탄 결의안을 그동안 반대한 중국과 러시아를 간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네, 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응 수위가 전보다 높아지겠죠.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북한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그동안 미국의 대응 조치가 약했기 때문이라는 미국에서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의식한 듯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대응 조치가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거리를 오늘처럼 늘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대응 억지력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또 그동안 북한에 대해 대화를 요구했지만 북한의 반응은 더 많은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라며 책임 소재도 분명히 밝혔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 want to se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e hasn't shown an inclination to move in that direction, and quite frankly, he's moving in the opposite direction. 또 미국은 북한에 대한 방어와 억제 조처를 강화하고 있다고 계속 밝히고 있는데 앞서 전화 연결에서도 들으셨지만 한국 해역을 떠났던 레이건-5 핵 항공모함이 동해로 다시 배치되는 것도 이와 같은 미국의 목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한일 정상은 그제 일본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으로 발사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규탄하고 한미일 삼각공조로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후 안보 문제에서 한국과도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 일본을 가로질러 태평양에 떨어지는 중거리 미사일을 쏘자 우리 군도 미사일을 동해상에 쏘며 맞대응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동해로 쏜 미사일 한 발이 서쪽으로 날아가더니 강릉에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우리 군부대 안에요. 신동규 기자입니다. 어둠 속에서 섬광이 번쩍이더니 하늘 높이 솟구칩니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한미가 두 발씩 에이테크스 연합지대지 미사일 사격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에이테크스와 별도로 우리 군이 쏜 현무2C 미사일이 강릉의 한 공군기지 골프장 페어웨이에 추락했습니다. 더구나 동해 방향으로 쏜 미사일은 엉뚱하게도 서쪽으로 날아갔습니다. 탄두는 사격 지점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미사일의 추진체는 탄두와 분리돼 400m가량 더 떨어진 곳에 꽂혀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탄두 발견 장소에서 불과 700m 떨어진 곳에 민가가 있었고 다행히 탄두가 폭발하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군 무기 체계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전시에는 이거를 국내 지상에서 쏴서 북한까지 날려야 되잖아요. 그 중간에 비행 경로상에 남한 지역이 다 포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 문제 보장할 수 있어요? 우리 군은 훈련 중 발생한 사고로 주민들이 놀란 걸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사고가 난 현무2C 미사일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낙탄 사고가 난 강릉 주민들은 강한 섬광과 폭발음에 전쟁 난 것 아니냐며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강릉시청엔 문의 전화가 빗발쳤는데 주민들은 여기서도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했죠. 군부대가 강릉시청에도 낙탄에 대해 확인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당연히 재난 문자도 발송되지 않았죠. 이어서 장진철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무섭게 치솟습니다. 주변이 대낮같이 환할 정도로 화력이 강합니다. 그제 밤 11시쯤 강원 강릉시에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섬광과 화염이 발생해 주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인근 군부대에서 발사한 현무2C 미사일이 비정상 비행 후 낙탄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빵 소리 나더니 불길이 아주 환하게 올라왔습니다. 주위가 하약인지 뭔지 그게 쫙 퍼지면서 집 쪽으로 그냥 쏜달같이 오는 거예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우리 막 도망가자고 막 이럴 정도로. 다행히 탄두가 폭발하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현무투 미사일이 떨어진 것으로 알려진 군부대 앞입니다. 한밤중에 큰 굉음에 불까지 나면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굉장히 놀랐어요. 꽝 했고 꽝 했고 했는데 지붕을 딱 치는 것 같은 느낌. 소방당국과 강릉시에도 신고와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그 화염이 있었다는 거 하고요. 뭐 처음에는 이제 폭음 소리가 커놓으니까 포탄 소리가 난다. 뭐 그런 형태로 이제. 낙탄 사고 이후 군 당국은 보안을 이유로 지자체에 재난 문자 발송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사에는 보도 유예를 요청하고 사고 후 8시간이 지난 뒤에야 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해 시민들은 밤새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사전 안내와 사고 후 대처도 미흡했다며 군 당국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비회원국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다음 달부터 하루 200만 배럴을 줄여서 생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규모 감산 결정으로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자 중간 선거를 앞두고 물가 안정에 주력해온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근시안적 결정이라며 전략 비축유 방출을 지시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주축이 된 오펙 플러스가 다음 달부터 하루 원유 생산량을 200만 배럴 감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9월 결정한 감산량인 10만 배럴의 20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대 감산폭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원유 수요가 감소할 수 있어 감산을 결정했다는 게 산유국들의 입장입니다. We are not endangering the energy markets. We are providing security, stability to the energy markets. 대규모 원유 감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유가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원유 감산에 반대해온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근 물가 안정과 인플레이션 억제에 주력해온 바이든 정부 입장에선 유가 상승이 다음 달 중간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OPEC's decision to cut production's quotas is short-sighted while the global economy is dealing with the continued negative impact of Putin's invasion of Ukraine. 전략 비축유 1,000만 배럴을 추가로 공급하라고 지시한 바이든 대통령은 정유업체에도 제품 가격을 낮춰 마진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지난 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내년 세계 무역 성장률을 종전 전망치인 3.4%에서 1%로 대폭 낮췄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세계 국가들의 고금리 정책 기조 등이 경제활동 전반을 위축시킬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WTO는 내년 세계 국내 총생산 증가율 전망치도 종전 3.3%에서 2.3%로 낮춰 잡았습니다. 요즘 주유하시면서 기름값이 많이 떨어졌다는 점 체감하셨을 텐데요. 그래서인지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6%로 상승폭이 2달 연속 줄었습니다. 하지만 외식 물가는 30년 만에 가장 많이 뛰었고 전기와 가스 요금도 줄줄이 오르고 있어 불안 요소가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번화가. 식당 가격표를 살펴보니 칼국수는 한 그릇에 10,000원이고 차돌 된장찌개는 9,000원을 훌쩍 넘습니다. 급격히 오른 외식비에 부담이 커진 직장인들은 결국 구내식당으로 향합니다. 요즘 뭐 점심 한 끼 먹으려고 해도 그냥 10,000원이 넘어가고 이래서 주로 회사 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편입니다. 지난달 외식 물가는 1년 전보다 9% 오르며 3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치킨이 10.7%, 생선에도 9.6% 올라 외식 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6%로 2달 연속 상승폭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작황이 좋지 않았던 배추가 95%, 무 91%에 이어 석유료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정책의 중점도 물가 안정을 최우선 중점에 두고 있는. 정부는 여전히 10월 물가 정점을 유지 중이지만 국제 유가 불안과 전기, 가스, 택시 요금 인상 등 고물가는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감사원을 둘러싸고 여야가 며칠째 입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적폐 수사를 했던 과거 정부가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감사원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감사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죠. 이 와중에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사진기에 포착되면서 또 다른 정쟁의 재료로 등장했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감사가 감사원 감사위원회에 사전 의결 없이 진행된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감사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시 공직감찰은 별도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감사의 적법성과는 별도로 이번 일은 또 다른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는 해명 자료를 내겠다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보낸 문자를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부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피격 공무원 감사의 배후가 대통령실로 드러났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정권 입맛에 맞춘 직권 남용 감사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한편 유 총장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경제와 민생 현안 대응 실패를 감추려 한다며 강경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의 무능과 자신들의 실패를 숨기기 위해서 야당 탄압하고 전 정권 공격하는데 골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국민의힘은 야권이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맞섰습니다. 적폐 수사를 내걸고 반대편 진영 인사들을 샅샅이 조사했던 과거는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조사 요청을 무례하다며 거부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녕 민주당은 전직 대통령은 범죄 의혹이 있어도 절대로 조사하면 안 되는 신성불가침의 성역이라고 믿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둘러싸고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 논란부터 해명하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2년 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내일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가 법률과 절차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전 정부 시절 장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감사원을 오늘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최근 문체부가 윤석열 대통령 풍자 만화 윤석열차를 수상작으로 뽑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한 게 논란이 되고 있죠. 야당이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같다고 비판하자 여당은 만약 그 풍자 만화가 문재인 열차였다면 온라인상에서 집단 린치까지 당했을 것이라며 발끈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문영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공모전에서 윤석열 대통령 풍자 만화가 상을 받자 문체부가 주최 측에 엄중 경고에 나서면서 표현의 자유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야당은 문체부가 고등학생 작품에 협박성 보도자료를 낸 거라며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태와 빗댔고 예술인들이 이때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시작이라고 본 겁니다. 예술인들을 배제시키면서 블랙리스트 사건을 일으켰던 몸통이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박보균 장관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문체부와 협의한 심사 결격 사유인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훼손 등을 임의로 빼고 작품을 공모한 것은 기만 행위라고 항변했습니다. 이거는 학생의 작품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왜 순수한 예술적 감수성으로 명성을 쌓은 중고생 만화 공모전을 정치호용 공모전으로 변색시킨 만화진흥원에 대해서 여당이 진흥원이 친민주단계 일색이라 말하고 야당은 과도하다고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만약 윤석열 차 얼굴을 문재인 열차 전 대통령으로 바꾸고 차장을 김정순 여사로 그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만화를 그린 고등학생을 상대로 고발 고소를 제기하고 신상 유출과 온라인상으로 집단적인 린치가 과도한 간섭이다.
문체부 그런 조치들은 결국은 향후 윤석열 대통령 집권 기간 중에 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웹툰협회와 부천시장은 만화는 정치적인 내용을 풍자하는 것이라 맞서는 등 윤석열차 논란은 국감장 안팎으로 지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문효입니다. 여야는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두고도 곳곳에서 충돌했습니다. 여당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이 확정되면 선거 비용을 회수하자고 주장하자 야당은 1심 재판도 안 끝났다며 강하게 반발했죠. 국감이 파행되기도 했지만 사실 규명 없이 설전만 난무했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문제가 거론되자 의원들 사이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언론에서는 434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받느냐. 그런데 제가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정당 보조금을 줄 때 그만큼 차감해서 줘도 된다 이런 겁니다.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선거 비용 반환이니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성과 막말이 오가면서 국감은 정해와 속개를 반복했습니다. 제가 말만 하면 저한테 대고 그러십니까? 자, 제가 말하면 항상 그러십니까? 지난번에도 그러시고. 좀 진정을 하시고 오늘 그래서 제가 방금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 의원의 발언은 의원님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공방은 국감장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쏟아지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야당 대표를 겨냥한 무리한 수사로 정치 탄압을 일삼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를 내려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인데요. 정부의 이런 감세 정책을 놓고 어제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민주당은 부자 감세다, 국민의힘은 아니다라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둘째 날, 여야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등 조세 정책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가 일부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라며 경제 활성화 효과는 과거에도 없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약 80개 초대기업이 4조 1천억 원을 감세를 받습니다. 10만 개에 달하는 중소 중견기업 감세액이 다 모아봤자 1조 4천억 원에 불과하고. 반면 국민의힘은 법인세가 외국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가 상당히 이제 부진한 국가 중에 하나다. 세제 지원에 관한 부분도 기업의 어떤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기업을 부자로 보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대기업도 주주수가 600만 명에 해당되는 겁니다. 누구 한 개인의 기업이 아니다. 그리고 이들이 결국은 투자를 늘리게 되고 세수의 선순환이 일어난다. 추 부총리는 또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편안을 적용하려면 오는 20일까지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국정감사 사흘째를 맞은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가 진행됩니다. 국방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현무미사일 불발, 대통령 비속어 보도 등과 관련해 여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 정부 들어 사퇴 압박을 받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거취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검수완박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등 현안 질의에 답변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미 대통령으로부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협의하자는 내용의 친서를 받았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의 순방 외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친서를 공개하면서 양국이 협의를 지속한다는 점과 윤 대통령의 순방 성과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걸로 분석됩니다.
황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친서를 받았습니다. 직접 서명한 친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 감축법, 즉 IRA에 대해 윤 대통령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국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건 취임 축하 축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친서는 양 정상이 지난 런던과 뉴욕에서 여러 차례 만나서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해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를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양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우리 돈 최대 1,000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는 법안으로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들도 최근 아시아 등 동맹국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친서를 공개하며 지난 순방이 성과 없이 외교 참사로 끝났다는 야당의 공세를 일축하고 한미 정상 간 소통의 의지를 강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MBN 뉴스 황재원입니다.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표현으로 당을 비난했다며 징계에 오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윤리위원회가 오늘 저녁에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뿐만 아니라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연찬회 후 음주에 대한 심의도 열릴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태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논의합니다. 앞서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양두구육, 신군부 등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난했다며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당원, 당 소속 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이 전 대표 측 소송 대리인단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내 죄는 내가 알렸다는 식의 조선시대 원님 재판으로 회귀했다고 비판하며 징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제출 기한을 열흘 이상 부여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윤리위의 출석 요구를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선 만큼 오늘 일정에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결정하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최종 결정도 이르면 오늘 나올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늘 윤리위에서는 지난 8월 연찬회 때 금주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도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파출소에 들어와 흉기로 자해하겠다고 위협한 남성을 경찰이 테이저건으로 제압했습니다. 이제 갓 시보를 뗀 새내기 여경과 팀장의 침착한 대처가 큰 화를 막았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파출소로 들어옵니다. 자세히 보니 오른손에 흉기를 쥐고 있습니다. 앞에 앉은 여경이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저건을 꺼내고 동시에 무전으로 지원을 요청합니다. 뒷자리에 있던 팀장은 남성을 차분히 진정시키며 보이지 않게 경찰봉과 테이저건을 준비합니다. 칼 내리세요, 빨리. 흉기를 내려놓으라는 경찰관의 거듭된 지시에도 말을 듣지 않는 상황. 갑자기 남성이 자해할 듯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자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발사합니다. 칼날 장수를 잡길래 더 이상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쓰러진 남성에게 두 경찰관이 달려들고 여경은 발로 흉기를 멀리 걷어찬 뒤 곧바로 수갑을 채웁니다. 그 칼이 옆에 있으면 또다시 칼을 다시 쥐어잡을까 봐 매뉴얼대로 하려고 움직였던 것 같아요. 술에 취한 40대 남성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며 오늘 죽을 것이라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보호자에게 인계한 뒤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편의점을 돌면서 휴대전화를 담보로 맡기고 담배 1,500만 원어치를 챙겨 달아난 40대가 붙잡혔습니다. 지갑을 놓고 와서 바로 계산하러 오겠다며 편의점 직원에게 휴대전화를 맡겼다는데 자세히 보니 가짜였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40대 남성이 진열대에서 휴대전화를 하나 꺼낸 뒤 이걸 갖고 밖으로 나갑니다. 며칠 뒤 편의점에 나타난 이 남성은 양손에 담배가 담긴 봉지를 들고 나갑니다. 10값씩 들어있는 묶음 10개 정도인데 언뜻 계산해도 45만 원치 정도 됩니다. 편의점 직원은 이 남성이 놓고 간 휴대전화를 확인합니다. 지갑을 두고 왔는데 곧바로 돌아와서 계산하겠다며 담보로 맡긴 겁니다. 며칠 전 남성이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가지고 나온 바로 그 휴대전화입니다. 그런데 그 휴대전화는 가짜였습니다. 대리점에 전시용으로 진열된 모형 휴대전화로 사기를 친 겁니다. 범행에 사용한 모형 휴대전화도 직원을 속이고 손에 넣은 겁니다. 휴대폰을 한 개 집더니 와이프한테 이제 보여주고 이거 허락을 먹고 오겠다. 10분 내로 오신다는 분께서 계속 안 오시는 거예요. 결국에 신고를 하게. 지난 7월부터 대구와 수원 등지에서 이 수법에 당한 편의점은 최소 20여 곳, 피해액은 1,500만 원어치나 됩니다. 실제로 쓰고 있는 휴대전화와 같은 모델의 모조품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구별하기 힘든데요. 심지어 무게마저 비슷합니다. 남성은 같은 범죄로 2차례 수감됐었는데 출소 2달여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담배 개인 간에 이제 사고 팔 수는 있으니까 그걸 좀 더 싸게 판다거나 그죠. 생계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경찰은 남성을 구속하고 정확한 범행 시기를 확인하는 한편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유명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 김민수 씨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구속 당시 열린 실질심사에서 김 씨는 최근에 마약을 시작했다고 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마약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마약을 한 혐의로 체포된 돈 스파이크. 김민수 씨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김 씨는 아무 말 없이 유치장에서 바로 호송차로 옮겨 탔고 북부지검으로 호송됐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김 씨는 최근 마약을 시작했다고 했지만 마약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최근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9개월 동안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 씨는 유흥업소 업주와 8차례 걸쳐 필로폰을 구입한 뒤 유흥업소 접객원들과 함께 수차례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직접 마약을 구매하기도 한 김 씨는 호텔과 차량 등에서도 여러 차례 홀로 마약을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17명을 입건하고 마약 판매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된 17명 가운데 1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남은 인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제2의 N번방으로 불리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사건에 대해 경찰이 대화방에서 영상을 보며 범행에 가담한 12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담팀이 만들어지고 가담자들까지 특정되면서 주범인 L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든 L이 운영한 텔레그램 대화방은 30여 개로 추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방에서 성착취물을 공유했지만 추적은 쉽지 않았습니다. 채팅방을 수시로 삭제했고 익명성이 높은 텔레그램이나 다크웹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최근 이 방에 있었던 사람들 중 12명을 특정했습니다. 첩보를 받고 추적에 나서 IP 주소 등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시청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유포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어떻게 대화방에 접속했는지와 이들과 주범인 L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최근 L이 만든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판매한 2명의 가담자도 구속했습니다. 전담팀까지 만들어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이 가담자들을 특정하면서 주범을 쫓는 수사 역시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비를 맞지 않으려 리조트 앞에 주차한 얌체 차주들 때문에 되려 비를 맞아야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원도의 한 리조트 앞에 줄지어 주차된 차들. 이날 제보자는 로비 입구에 빼곡히 주차된 차들 때문에 부모님과 아이들이 비를 맞고 하차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불편함을 리조트 측에 얘기했더니 해당 차주들로부터 술을 먹어서 못 뺀다, 내일 아침에 빼겠다는 답변만 들었다고요. 이 리조트는 지하 주차장이 없고 지상 주차장만 있는 곳이라는데 이날 주차장에 자리가 있었음에도 로비 앞에 장시간 주차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로비 앞은 승하차 시 잠깐 정차하는 곳인데 매너가 없는 것 같다며 얌체 주차에 눈살이 찌푸려진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흑인 학생들을 놓고 이른바 노예 경매 놀이를 하는 듯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식 축구팀 소속 학생들이 같은 팀 흑인 학생들을 상대로 벌인 걸로 추정되는데요. 흑인 학생 3명이 속옷만 입은 채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있고 다른 학생들은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이 SNS에서 논란이 되자 관할 교육부는 문제의 영상을 찍은 학생들이 다음 경기에 뛸 수 없도록 조치에 나설 걸로 전해졌고요. 이 일을 계기로 인종차별 문제를 더욱 심도 있게 살펴보고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도를 넘었다, 장난이라며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미국 할리우드 스타 부부였던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는 지난 2016년 헤어졌죠. 지금도 여전히 재산 분할과 자녀의 양육권에 관해 분쟁 중인데요. 소송 과정에서 이혼 계기가 됐던 기내 남투극 상황이 상세히 공개됐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졸리의 진술을 담은 미국 FBI 수사 보고서가 언론에 보도됐는데요. 이에 따르면 피트는 자녀 중 한 명의 목을 졸랐고 다른 자녀의 얼굴을 때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졸리와 자녀들에게 맥주와 포도주를 쏟아붓기도 했다는 게 졸리 측의 주장인데요. 가정폭력 의혹까지 이어지면서 두 사람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걸로 보입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지만 긴장을 늦출 새도 없이 어린이 독감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어린이와 임신부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시작했는데 보건당국은 감염병 동시 유행을 막기 위해 접종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조희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가 끝난 뒤 10살 아이가 병원을 찾아 독감 백신을 맞습니다. 코로나랑 독감이랑 같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위험하고 좀 무섭기는 한데 예방 차원에서. 어린이집과 학교가 밀집한 환경이어서 부모들은 더욱 걱정이 큰 겁니다. 2-3명 정도씩 주에 생기는데 코로나랑 비슷하다 보니까 병원 가서 검사 받으라고 하는데 가보면은 코로나가 아니고 독감인 경우. 실제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어린이 환자 수는 1에서 6세의 경우 7.9명, 7에서 12세는 6.4명으로 50대보다 2배가량 높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 우려가 커 보건당국은 지난달 독감 유행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어제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의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시작했고 65세 이상 고령층은 오는 12일부터 차례로 접종을 시작합니다. 전문의들은 독감 백신의 안전성은 검증이 끝나 접종이 우선이라고 조언합니다. 아이들과 그다음에 어르신들 독감으로 인해서 입원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어떤 또 질병의 악화도 많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과 어르신들은 꼭 독감. 코로나19 사태 이전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는 연평균 200명. 보건당국은 겨울철 유행이 지난 뒤 실내 마스크 해제를 논의하겠다며 백신 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상하이의 한 동물원에서 판다 3마리의 합동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각자 취향에 맞는 먹이와 생일 선물로 신나는 생일을 보냈다네요. 생일상이 차려진 곳에 귀여운 판다가 등장합니다. 3마리의 판다 중 2마리는 5번째, 1마리는 3번째 생일을 맞았는데요. 생일상엔 과일과 꽃으로 만든 케이크가 놓여 있고 종이 비행기와 기차, 자동차를 생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판다들은 누워서 먹방까지 하고 장난감 차를 타보기도 하는데요. 과일과 생일국수를 먹으면서 장수를 기원했습니다. 이날은 국경절 연휴와 겹쳐 수많은 방문객이 판다들을 만나기 위해 동물원을 찾았다네요. LA의 랜드마크 할리우드 사인 간판이 100주년을 앞두고 재단장에 들어갔습니다. 내년이 설치된 지 100주년을 맞는 해인데요. 보다 산뜻해질 할리우드 사인은 오는 11월 만날 수 있다네요. 작업자들이 새하얀 페인트를 꼼꼼하게 분사하는데요. LA의 명물이자 문화산업의 상징인 할리우드 간판이 설치 100주년을 앞두고 새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페인트와 프라이머 양만 400갤런 이상, 무려 8주 동안 10명의 작업자가 투입되는데요. 할리우드 간판은 1923년 부동산 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할리우드 랜드란 이름으로 세워졌고 여러 차례 보수 작업 끝에 1978년 지금의 할리우드 간판으로 설치됐습니다. 지금은 10년마다 이렇게 새 단장을 하고 있다네요. 많은 흡연자들이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무단 투기하는 바람에 땅바닥엔 담배꽁초가 널려 있는데요. 인도의 한 사업가가 이 담배꽁초들을 모아 업사이클링해 환경과 경제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색색의 곰돌이 인형들 속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인형 속을 채우고 있는 솜의 원재료가 바로 담배꽁초에서 왔습니다. 인도는 흡연자도 많고 담배꽁초도 많이 나오는데요. 한 사업가가 매일 수천 킬로그램 이상의 담배꽁초를 수거해 종이와 담배, 필터로 분리해 필터 부분은 솜으로, 종이와 담배는 재활용 종이와 퇴비로 재탄생시키고 있습니다. 멋진 재활용도 좋지만 우선 환경과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흡연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지난 여름 갑자기 내린 비로 반지하 집에 거주하던 일가족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나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요. 서울시가 반지하에 사는 취약계층의 이주를 돕는 등 본격적인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월 30만 원씩 내는 반지하 연립주택. 비가 오면 침수될까 늘 불안했는데 이제 그런 걱정을 안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가 반지하에 사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빨리 여기서 벗어나기도 좀 두근거리기도 하고 여기보다 낫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주를 원하는 100가구 중 입주 자격이 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69가구가 올해 안에 이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침수 위험이 있는 반지하집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부터 실태조사를 했는데 370호 가운데 절반가량이 침수방지 시설이 필요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침수 위협 시 창문을 열어 탈출할 수 있는 개폐식 방범창을 용산구와 성동구에 시범 설치한 데 이어 앞으로 60여 가구에 더 달기로 했습니다. 공공주택이 아니더라도 일반 민간주택으로 이사 가기를 원하는 가구는 12월부터 반지하 특정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동 시에는 특정 바우처 월 20만 원씩 최대 2년간 특정 바우처를 사용해서 서울시는 앞으로 고령자와 아동 양육 가구의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를 한 뒤 연말쯤 국토교통부와 합동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축구 FA컵 4강전에서 전북 현대와 FC 서울이 120분간의 연장 혈투 끝에 웃었습니다. 나란히 극적인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진출한 두 팀은 우승컵을 놓고 맞붙게 됐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K리그 1부 리그에서 1, 2위를 달리는 울산과 전북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 초반부터 팽팽한 접전을 벌였습니다. 기선제압은 울산이 했습니다. 원두재가 전반 13분 오른발 슛으로
전북 골망을 가르고 선수들과 함께 포효했습니다. 전북은 전반이 끝나기 전에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바로우가 전반 40분 벼락 같은 왼발 중거리 슛을 성공시켰습니다. 후반에 더욱 끓어오른 경기는 추가 시간 교체 투입된 울산 레오나르도가 전북 박진섭을 머리로 받아 퇴장당하면서 전북으로 기울었습니다. 결국 국가대표 공격수 조규성이 연장 후반 4분 김문환의 크로스를 절묘하게 왼발로 돌려놓으며 결승골을 뽑아내 2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라이벌 울산을 꺾은 전북은 2년 만에 결승에 올라 통산 5번째 우승에 도전합니다. 서울은 연장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나상호의 극적인 결승골 덕분에 대구를 1대 0으로 꺾고 6년 만에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나상호는 승부차기로 향하던 분위기를 뒤집고 환호했습니다. 결승에 오른 전북과 서울은 우승컵을 놓고 홈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오는 27일과 30일 두 차례 대결을 펼칩니다. MBN 뉴스 김경호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날이 갈수록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옷차림에 유의하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2.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20도 선에 그치며 어제보다 또 평년보다 낮아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지나겠습니다. 오후까지 내륙 곳곳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내일까지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영동의 많게는 12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고요. 강원 높은 산지에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당분간 강원 산지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역은 강한 바람과 높은 너울성 파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11.8도, 청주 14.8도, 부산은 16.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강릉 18도, 대전과 대구, 광주는 22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10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휴일 오후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금 옷장에서 출근길 복장 고르고 계신다면 가을 외투를 추천드립니다. 밖에 꽤 춥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